이번에는 채무의 출자 전환에 해당하는 내용 가볼게요. 이제 채무의 출자 전환이다라고 하는 건 일단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가 원래 회계상에서의 회계 처리가 있고, 그 다음에 상법이 요구하는 처리가 있고, 자, 그거를 세법이 어떻게 조정할 거냐라고 하는 3박자로 가볼게요. 자, 일단 우리 회계상에서의 회계 처리는요, 저쪽 영역에서는 제가 재무회계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부터 B라고 하는 거는 회계상의 관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든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든 출자 전환에 해당하는 회계 처리를 배웠을 텐데, 네, 이런 거죠. 내가 지금부터 받을 돈이 있어. 아니,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있어. 갚아야 될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우리 장부상에는 금융부채다라고 넣어놨을 텐데, 지금부터 이제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게 뭘로 바뀐 거냐면 주식으로 바뀐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채권자라고 하는 빚쟁이를 뭘로 바꾸는 거다? 주주라는 빚쟁이로 바꾸는 절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결국은 채권자한테 설득하는 거죠. 나 지금 뭐 죽었다 깨라도 갚을 돈 없는데 그러면 이제 배 째고 들어 누울까? 아니면 우리 회사 주식이라도 받아갈래? 라고 했더니 알았어, 그러면 너네 회사 주식이라도 받아갈게 라고 해서 내 빚을 떨고 주식을 발행해 주는 것으로 교환하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채무의 출자 전환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자, 그럼 이제 회사 입장에서 채무를 떨고 주식을 발행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일단 채무를 떱니다. 그럼 원래 채무가 간다. 차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어요? 빚은 원래 대변에 있었겠지. 자, 이제 요거를 떨어내요. 그럼 차변에서 없앨 것이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럼 주식을 발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주식에 대한 발행은 결과적으로 주식의 시가만큼 발행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제 원칙은 뭐냐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발행 주식의 공정가치만큼을 여기다 기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떨어야 되는 빚이 100인데 주식을 만약에 80만큼 발행해주고 얘를 쪽 내기로 했다. 그럼 내 입장에서 얼마를 득본 거죠? 20만큼 득본 게 되겠네. 자, 그런 형태로 지금부터 채무를 출자 전환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이 안에는 주식의 공정가치다라고 하는 게 이 안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식의 공정가치라고 하는 건 상법상 자본금은 픽스가 돼 있어요.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으로 픽스가 돼 있어. 그럼 내가 발행해 주는 거 곱하기 액면이 얼마라고 쓰였냐? 얘는 픽스가 돼 있고, 나머지 지금 시가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의 나머지가 뭐가 될 거냐면 주발조가 되겠죠.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00 떨어주는 대가로 주식을 80만큼 발행하기로 했다. 그럼 나머지다는 거 20만큼 득본 거네. 그걸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자, 금융부채 상환이익이다라고 표현할 것이고, 당연히 이러한 금융부채 상환이익은 단기의 손익입니다.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죄다 단기의 손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우리 원래 회계상에서의 원칙은요, 기본적으로는 발행 주식의 공정가치를 통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채무 상환이익을 계산을 하되, 만약에 발행 주식의 공정가치를 함정으로 측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겠다라고 했을 때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이러한 공정가치로 얘를 이렇게 측정하게끔 이렇게 원칙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우리가 회계에서 배웠던 원칙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때 다시 한번 금융부채 상환이익이다라고 하는 건 어찌됐건 채무 면제 이익인 거고요. 해당 내용은 우리가 회계상에서는 영업의 수익 안에 수익이라고 하는 포션 안에 들어갈 겁니다. 자, 요게 원래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야.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우리 상법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상법은 자, 100에 해당하는 부채를 떠는 대가로 지금부터 주식을 만약에 80만큼 발행했다라고 하더라도, 자, 시가는 나는 신경 쓰지 않겠고 100에 해당하는 금융부채를 떨었다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게 전부 다 주식으로 발행됐다고 볼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상법 입장에서는 금융부채 100 떨고 주식 전체가 얼마가 되는 것이다? 100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자본금에 해당하는 건 발행 주식 수 곱하기 액면가액으로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법은 나머지 모든 것을 뭘로 처리하겠다? 주발초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결국은 회계가 처리하는 부분하고 지금 여기 상법이 처리하는 부분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세법은 우리가 원래 기업회계 기준이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회계의 처리와 규정이 일단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우리가 세법상에서는 앞으로 문제가 출제될 때는 세법이 회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그냥 상법을 보면서 세법을 만든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건 법 이하의 이러한 기준 단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어쨌건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를 제대로 했다면 세법과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원칙은 세무상의 조정이 없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회사가 헷가닥해서 이번에 상법과 똑같이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순간 어디에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 부분에서 각각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자, 우리 원래의 텍스 입장에서는, 세법 입장에서는 얘를 주발초와 상환이익으로 구분한다. 그럼 입금에 해당하는 것과 구분을 하는 것이고, 자, 우리 상법, 그래서 이제 그걸 똑같이 회계가 처리를 했다면 이 경우는 전부 다 주발초로 처리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요 금액,
금융부채 상환이익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한 세무 조정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입금 산입이다라고 해서 세법상에서는 얘를 상환이익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입금으로 산입시킬 것이고, 그럼 딱 이 금액만큼 차이가 나는데 다시 한번 분류를 보자면 우리 회계상에서는 해당 내용을 자본거래로 보는 것이고, 세법상에서는 얘를 쪼개가지고 이 금액에 해당하는 것들은 손익거래로 보는 것이고, 그러면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에 해당하는 층구분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 소득세부 뭘로 들어간다? 기타로 들어간다. 이렇게 처분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원래 회계상의 관점으로 한번 따지면 당연히 해당 내용은 금융부채 상환이익 내지는 채무 면제이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상법을 전제로 처리했을 거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도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법 규정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세무조정 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라고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내용을 지금부터 상황을 가지고 지금부터 디테일하게 좀 보자면, 예를 들면 현금 10,000원에 해당하는 이러한 돈을 빌린 거고요. 자, 그때 지금부터 차입금 10,000원,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금융부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돈을 이렇게 차입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차입금이 주식으로 지금부터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 보니까 나 배째일까 아니면 주식 받을까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주식을 받겠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차입금을 이렇게 떨어내고,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지금부터 주식을 발행한다라고 했을 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주식을 발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주식의 시가로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주식의 시가 8,000짜리를 지금부터 발행해 주기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 10,000원에 해당하는 빚을 떠는 대가로 주식 8,000짜리 발행하고 끝낸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 득을 받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채무 면제이익. 아까 금융부채 상환이익 같은 표현이에요. 계정과목 명칭에 너무 국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노란색이니까 기본적으로는 단기 손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주식의 시가가 8,000이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시가는 자본금과 주발초로 구분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본금에 해당하는 게 1,000이라고 가정하면 이때의 주발초는 얼마가 되는 것이다? 7,000이다라고 해서 이제 카테고리를 우리 세법이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이 원래의 주발초에 해당하는 이 영역은 당연히 입금 불산입 항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채무 면제이익조에 해당하는 2,000에 해당하는 것들은 얘는 입금 항목으로 이렇게 봐야겠다. 그래서 얘는 입금 불산입 항목, 얘는 입금 항목이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우리가 안에서 이제 다만 이렇게 해서 채무 면제이익이 원래는 입금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상법상의 규정으로 죄다 다 주발초로 9,000원에 해당하는 거로 주발초로 처리해 왔다면 해당 내용은 입금 산입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다. 좀 전에 그 내용이었던 거고요. 다만 이제 세법이 여기다가 윤허 규정을 줍니다. 자, 일단 이 안에 만약에 회사가 결손금이 500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결손금이 500이 있다는 얘기는 누가 봐도 재무제표 안에 빵꾸가 뚫렸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당기순이익이 쭉 발생했으면 얘가 누적이 돼서 이 안에 플러스로 들어와 있을 텐데, 지금 결손이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장사하고 계속 적자 났다는 소리야. 누가 봐도 이 회사는 망조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 얘를 어떻게 하면 메꿔버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야, 그러면 만약에 올해 단기의 순이익이 생긴다면 얘를 메꿀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단기의 순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주주가 채무를 떨어준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채무의 면제이익이 2,000이 발생했다면 지금부터 이 채무 면제이익을 통해서 이렇게 결손을 메꿀 수 있게끔 이렇게 세법이 지금부터 장치를 인정을 해준 거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채무 면제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입금이다 보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돼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법인세 비용을 창합하고 난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세법상에서 세금 내야 되는 부분을 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주주가 지금부터 살신성인 자세로 결손금 메꾸려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채무를 털어준 건데 결국은 400만큼 세금을 내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결국은 과세관청 입장에서 야, 진정해, 까줄게 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결손을 메꾸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고 실제로 결손을 메꾸는 거라면 얘는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해서 자, 지금부터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채무 면제이익은 입금 항목이지만 이 중에서 자, 결손에 보존했다 이렇게 만약에 세법상 처리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보전한 500에 해당하는 것들은 입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보전하지 않은 나머지에 해당하는 초과액만 입금으로 본다. 그래서 이 보전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은 지금부터 입금 불산입 항목이 되는 것이고, 이 초과액에 해당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입금 항목이 된다. 자, 해서 세법은 이렇게 규정을 지금부터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요. 다만 이제 또 문제가 이 초과액에 해당하는 거라도 주주 입장에서 지금부터 500만 메꾸면 되니까 500에 해당하는 것만 채무를 까주면 되는데 왜 2,000씩이나 까줬냐라고 하게 되면, 아니 우리가 올해만 결손이 날 것 같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결손이 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회생 계획 인가 중이야.
기업 정리계획 인가 중이야 라고 하게 되면 어찌됐건 지금 살려고 삐약거리는 법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를 바로 당해 지금 남았다고 입금으로 볼 게 아니라 그런 법인이라면 즉 우리가 앞으로 얘를 요건을 만족하는 특정 법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요건을 만족하는 특정 법인 즉 회생계획 인가 중이다 기업 개선계획 인가 중이다라고 해서 살려고 삐약거리는 법인이라면 앞으로도 결손은 계속 발생할 거거든.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금으로 보지 말고 이 부분을 여전히 초과액이다는 것도 입금 불산입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이제 또 다시 내년에도 결손이 발생할 거니까 그때 결손이 발생할 때 얘를 입금 산입으로 돌려서 결손과 그 입금을 퉁치면 되지 않겠냐라고 세법이 지금부터 윤호 규정을 둔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살려고 삐약거리려고 해봤으나 결과적으로 회사가 결국 살지 못하고 안 되겠다. 사업을 폐지하고 해산해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지금 그러면 앞단에서 얘가 입금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가정하에 입금 불산입으로 봐줬던 건데 그거 전부 다 입금으로 안 돌리고 지금부터 사업을 폐지한다고 안 되겠다. 그럼 이때 한꺼번에 입금으로 돌려라고 해서 만약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한꺼번에 입금으로 이렇게 돌아선다. 그래서 이제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뭐를 입금이라고 보는지 뭐를 입금 불산입이라고 보는지 또 언제 말을 바꾸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딱 기본 여기까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부터 이하단에 대한 요건 만족은 특정 법인에 대해서 자, 그 다음 특정 법인에 대해서 뒤에 가서 디테일하게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윤호해 주는 이유는 앞으로도 결손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 초과액에 대해서도 쉽게 말하면 입금 불산입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꼭 해란 거 아니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뒤에 가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지에 대한 요건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다.